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묻지 마세요. 나 이제 때마다 좀 오랜만에 적겠는데. 하네요. 네. 시작합시다. 성환종.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한 주 쉬었더니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네요. 예, 대통령이 편찮으시니까 애국심에서 따라 아팠는데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고 더 충격을 받아서 낫질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적 기자회견을 하셨죠, 최근에. 정말 놀라운, 참 믿기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어메이징한 말씀하셨죠. 날이 굉장히 덥고 습해서 네.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의 영향 탓인지 다시 법조로 복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귀 아니고요. 일시적 파견 근로자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공기는 좀 어떻습니까? 검찰청 공기 굉장히 안 좋고요. 거기 지금 인구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막 엄청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거의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다 네. 취재 열기가 그렇게 그 뜨겁다는 낚시 거죠? 의자 놓고 막 앉아 있어요 앞에.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도 아수라장이고 막 법조에 잠깐 도와주러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곧 돌아올 겁니다. 대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쏙 꿰고 계시겠어요. 제작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얄미워 죽겠어. 예. 하여튼 4월 10일 경향신문이 보도하면서 시작이 됐고 지금 뭐 2주 남짓 시간이 지났고요. 검찰이 이제 바로 12일 날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수사 진도가 뭐 빠르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늦다고 막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가요? 이완구 총리 사임하셨으면 바로 부르는 거 아니었나요? 일단 그 이완구, 홍준표 두 분이 약간 타겟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완구, 홍준표 씨의 일정을 담당했던 실무자는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소환조사를 했고 그럼 이제 아마 조만간 부를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휴일이 많아가지고요. 5월에 공휴일이 많으셔서 빨간 날에 부르면 별 걱정을 다 해주시네요. 빨간 날에 부르면 안 되죠. 왜 빨간 날 부르면 안 돼요? 마구 못 조지니까 안 됩니다. 빨간 날에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5월 6일 정도 되지 않을까? 아우 돗자리 맞추면 왜냐면 계속 빨간 날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뭐 한 사람이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건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전부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 건 한 건이라고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의 경우를 볼 때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그 성완종 그쪽에서 주장했거나 리스트에 나온 내용이 있고 또 중간 사람이 있고 거기도 조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소환 조사인데 그렇죠. 네. 지금 3주를 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완전한 현찰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현찰이란 게 뭐죠?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그 증거관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그 수사 이제 그런 것부터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설명하기로는 네. 제가 자꾸 대변하는 이상한 생각이 벌써 드는데. 친검찰이 이렇게 가더니 출입하면 안 돼. 출입처에 설명을 문제점. 옮기자면 이 지금 특검이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뒤끝이 탑니다. 압박감을 네. 느끼는 압박감을 느껴서 이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홍준표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대로 쭉쭉 소환해서 나가면 되는데 네. 이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팔 때까지 다 파서 확실하게 클리어를 안 해놓으면 특검 갔다가 툭 튀어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기법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의 그 말 내지 메모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사건을 한두 건 해놓으면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약간 증거관계가 좀 희미한 사건이더라도 아 이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 하고 점점 나가다 보면 그러면 장부 갖고 있는 쪽에서도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변죽만 울려가지고 나오게 한다. 뭐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도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어쩜 그걸 그렇게 대변하세요? 기사로는 조지고 있어요. 기사로는 조지고 있고요. 예. 홍준표 지사도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그런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본인이 했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달자가 있어요. 지금 전달자분께서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접촉해서 홍 지사의 측근들이 그 돈 전달자를 접촉해서 좀 안 준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했죠. 한겨레가. 그거 자체를 이제 홍 지사가 시켰느냐 혹은 알고도 묵인했느냐 뭐 이런 쟁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증거인멸은 아니고 약간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인멸과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우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는 다르니까 그때는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것도 증거인멸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군요. 그러면 뭐 충분히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예. 현직 도지사가 구속 수사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통령 아니면 뭐 다 가능하죠. 뭐. 대통령도 현행범이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무서운 발언을. 뭐 이완구 총리도 회유한 의혹이 보도가 됐었죠. 그게 상당히 일찍 초기에 보도됐던 그렇죠. 것 같은데 초기에. 이완구 총리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 사임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임식에 꽃다발까지 퇴임식. 퇴임식에 꽃다발까지 받으면서 누가 보면 총리실 직원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걸 왜 꽃다발을 들고 나가는데 박수를 쳐요. 참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정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그게 뭐 저기 또 그것도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막 박수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차 타고 떠나는데 잘 돼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 창피하게 나가는 옛날 총장님 떠나실 때도 다 그거 해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대응을 어쨌거나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 혐의를 받는 사람들. 이완구도 그렇고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특히 이완구 총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이게 전부 사실과 다른 걸로 밝혀지니까 그렇죠. 예, 타격이 크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는 그나마 좀 낫다 대응이. 거짓말은 안 했다. 그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증거인멸 시도가 주변에서 나온 것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게 알려지거든요, 결국은.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러면 뭔가 수사 과정이 좀 참작이 되나요? 아, 그게 뭐 수사 과정이 참작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성완종 회장 측 주장은 그 선거 당시에 선거 사무실에서 둘이 만나서 비타500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완구 총리 측에서 그날 만났다. 그럼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무슨 비타500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럼 이제 그것만 놓고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완구 총리가 그날 나는 선거 사무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 거기서 성완종이 온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면 그 다음에 할 말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있었는데 그 비타500은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별로 안 믿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타격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반응은 그럼 대응은 확실히 검찰 출신이라 좀 더 다른 면이 있는. 지금 검찰 그렇죠? 쪽에서 하는 얘기는 검찰 중심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역시 검찰 출신이라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 식으로 검사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전체적으로 거짓말인 것이고 그렇죠. 안 받았다면 또 아닌 것이고 네. 그런 셈이죠. 우리가 경찰 모욕으로 잡혔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경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리스트에 언급된 주요 인물들이 이완구 총리하고 홍준표 도지사 말고도 사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왜 아직까지 소환을 안 하는 건지. 아까 뭐 밑작업을 충실히 하기 위한 얘기는 그건 홍준표 도지사 경우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김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래가지고 장부를 찾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완종 회장이 로비를 한 사람이 100명이 나왔다. 그럼 그중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니까 이게 훨씬 검찰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양쪽을 다 죽이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8명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방식 그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를 해서 거기서 확실히 돼서 홍문종 예를 들면 그 의원 쪽으로 가서 대선 자금 이렇게 가면 정말 그때는 여당만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장부를 찾으려고 그런 의혹이 거군요.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네요. 주변에 아는 검사를 만난 사람들한테 검사들이 이번 사건마저 제대로 못하면 검찰은 끝장이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잘하려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대선 자금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2억이 그 대선 자금으로 간 게 맞다면 대선 자금이 성완종 혼자 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모이는 저수지를 찾고 이렇게 가면 정말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잘한 건데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여당 야당 숫자 맞추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상해지는 건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홍문종 의원을 특정해서 얘기해 좀 그러지 마. 홍문종 의원을 치고 그분을 불러서 뭐 이런 수사를 하려면 그분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검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부도 없는 마당에. 그래서 모 특수검사를 오래 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검찰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한 3개월 정도를 미친 듯이 파면 아마 한 사람 정도를 주변을 쫙
탁 파가지고 협박할 거를 쭉 만들어 놓고 불러서 만약에 했으면 수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다 까진 상태에서 그렇죠. 예. 저희 지금 검사 지금 평검사 6명에 부장급 6명이거든요. 예. 그 인력 가지고 지금 한 명 하기도 벅찬 마당에 지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수사팀 규모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됐건 누구가 됐건 뒷조사를 쫙 해가지고 진짜 뭐 그 평가가 좋든 나쁘건 간에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비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로 압박을 해서 어떤 수사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다 이렇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가 정말 없으면 모르지만 어딘가 숨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돈 줄 때 본 사람이나 무슨 장부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수사를 해보면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잘 돼야만 그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주간 사실상 별게 없으면 그렇죠. 감추게 돼요. 이 사람들도.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나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내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검찰이 쭉쭉쭉 진행하면 이거라도 내서 나라도 좀 용서받고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가줘야 되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사에 반영하도록. 내가 이제 바로바로 기사에 반영할 수 아주 있어요. 똑똑해요. 장부 있을까요? 없다는 거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이분이 뇌물 관련해 가지고 2번이나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걸 또 남겨놨겠냐 기록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도 보도를 보고 아는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의논들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근데 그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로우 데이터는 아니죠. 네. 로우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디서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 단서는 되니까요. 단서만 있으면 이게 갈 수가 있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수사가 되는 것도 이 로우 데이터는 아니지만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부 있을까요? 글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또 사전 작업하실 때 정리를 해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로데이터 없다는 것처럼 원본이 아니라 일종의 기억에 의해서? 재편집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긴. 수사팀 관계자들은 뭐 어떻게 있을 걸로 희망하는 것 같아요. 희망하는 것 같고. 있을 걸로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요. 이게 나오면 왜냐하면 큰일이죠. 쭉 수사팀 해서 입장에서. 해가지고 수사 발표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성완종 회장 쪽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악에 받쳐 있잖아요. 네. 이놈 자식들 하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검찰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죠. 끝난다는 건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럼 바로 특검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큰일이고 만약에 찾았는데 네. 이게 없으면 장부가 없어서 뭐 이러저러해서 수사를 더 못하고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한데 예. 장부가 나오면 장부가 있다 한들 그걸로 또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장부가 있으면 그래도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수사팀에서 내심 장부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로 치면 감당 못하는 큰 제보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해볼 여지는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기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근거로 계좌 추적을 쭉 하다 보면 했겠죠. 거기 숨은 계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관리하는. 근데 현금으로 받은 정치자금 그 돈을 자기 계좌에 넣었을까요? 쌓아놓고 썼겠죠. 집에 쌓아놓진 잘 못하더라고요. 뭔가 숨겨둔 계좌를 경험이 찾거나 많으신 하면 것 같은데 그럼 주로 수사하실 때 보면 어떻게 쓰시던가요? 다른 그러니까 그 계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좌만 봤을 땐 모르지만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계좌 추적을 하다 그런 게 나오면 정치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죠. 그러면 이걸 파다 보면 정작 성완종 회장의 돈이 아니더라도 딴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퍼져가는 거. 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역시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사면 얘기 좀 해보죠. 아휴, 얘기가 완전 사면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대통령께서 분위기 또 같은데. 사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셨죠. 너네들이 사면을 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정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문이 막히게. 말문이 막히죠 네, 진짜.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죠. 사면 관련해서 성완종 전 의원께서 사면을 2번 받으셨고요. 그거는 팩트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사면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200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정권이 거의 끝날 때인데 그때 해준 사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이명박 당선인 요청으로 해준 거다. 네. 당선인 쪽 요청으로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그 사면이라는 거는 이 사실 뭐 왕정 시대에서 내려온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이 법치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믿고 주는 권한이자 책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 부탁을 한 거건 뭐 대통령 당선자가 부탁을 한 거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누가 부탁을 했다 말았다 하는 거는 저는 본질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해준 사람 책임이고 어쨌거나 성완종 회장이 지금 대단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뇌물 사건을 저지른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2번이나 이 사면이 됐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다만 이제 그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박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 같은 분은 참여정부에서 한번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2번 사면됐거든요. 그분이 뭐 친박 핵심은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대단히 가까우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사면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이 사람으로부터 직접 어떤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면을 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지금 이 범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2번 해줬다고 한들 무슨 불법 행위가 저질렀다는 게 아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여기다 엮고 있는지. 근데 다만 야당이 그 당당하게 그 잘못했으면 책임질 텐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고 누가 부탁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복잡해.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왜 법무부가 한 거라서 나는 그거는 정말 잘못하신 정말 것 같아요. 최악의 멘트였던 거. 그거는 마치 이완구 전 총리나 반기문 총장이 나는 성완종 잘 몰라요 한 거나 거의 같은 수준의. 그렇죠. 근데 코끼리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기억한다는 그런 심리학 법칙대로 그렇죠. 계속 사면 얘기만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사면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관점이 좀 사면으로 가지 않나. 수사는 딱히 더 소환된 사람도 없고 지지부진한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잘못했지만 쟤는 불법이야. 그렇죠. 그렇게 갔어야 되죠. 나는 맞을게 쟤는 구속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맛있게 쟤는 구속해라. 뭐 그런 거죠. 사실 뭐 잘못했죠 뭐. 잘못했죠.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책임져야죠. 또 일반인의 마음으로는 좀 욱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전 정권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국면에 왜 노 대통령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 참 아쉽네요, 진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언론 대응을 하실 때 이렇게 수사를 할 것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단 관련 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검찰청법 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 조항이 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네. 정치인이에요, 말하자면. 청와대 참모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통제는 두자. 그래서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검찰을 지휘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언론에 얘기한 거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근데 대통령이 계속 하셨잖아요. 애국 시민으로 어쩌겠습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감기 걸리니까 감기 걸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훨씬 심각한 수사 지휘에 준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바람에 그런 와중이라 황교안 장관의 이거는 약간 묻힌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이런 나쁜 관행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마무리하시죠. 수사 잘 될까요? 전망을 한마디씩 하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누구까지 기소한다. 어디선가 또 예상하지 못한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가 또 가면 되잖아요. 저는 생각처럼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명 기자는 그때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제 짐작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곧 끝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쪽이나 이제 뭐 기자들이나 수사에 관련에 대해서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실지 몰라도 이미 일반 시민 단계에서는 저 사람들 돈 받았네. 근데 정치인이 그렇지 뭐 하고 사실상 유죄 확정 내고 관심에서 접어버리고 다른 사건으로 계속 관심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초동 감으로는 홍하고 이 정도 부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그냥 푸닥거리 하고요. 장부 안 나오네요. 너무 이러고. 검찰 못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분위기가 딱 그래요. 친검찰 쪽 같은데 오히려 이게 친검인가요? 더 못할 것 그냥 같아요.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보죠 뭐. 얼마 전에는 또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준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요. 왜 고발당했는지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이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어떤 허위 사실이냐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본인도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밝혀라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근데 고승덕 후보가 떨어진 건 뭐 영주권 보유에 대한 논란 때문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약간 생각하기에 따라 그 다른데 그 연쇄 사슬의 하나 고리 중에 있었죠. 그렇죠. 이 의혹을 제기해서 막 그 자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승덕 후보가 자식 관련해서 한 말을 그 따님이 보시고 열받아서 격분하셨죠. 페이스북에 예.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당선의 역할을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자녀들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는데 고승덕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니었고 선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죠. 예,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우리나라가 선거 때 이 흑색 선전 막 이런 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걸리면 그냥 갑니다. 당선 무효된 전례가 많나요? 그럼요. 허위사실 많죠. 유포하면 다 예. 당선 무효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과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규제적이거든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 사람의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생겼는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좀 뭐 평가가 어렵죠. 특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법적인 관점에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냐, 2심 뭐 3심 가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뒤집어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가요? 예. 맨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기자인데 거기가 그 물러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시정을 안 했습니다. 이 배심원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무리했다. 그는 보인 거죠. 몇 번 얘기했지만 범죄는 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도 이건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물러섰는데도 계속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거는 약간 허위사실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는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 턱없이 뒤지고 그 예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경솔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났던 낙검수 사건이나 거기는 확실한 어느 정도 이게 진실이건 아니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는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의혹스럽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있던지 없던지 하는 것이 무슨 의혹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허위사실 유포는 벌금은 어느 정도 맞는 사안인가요? 그 이번에는 배심원 6명이 다 유죄 의견을 내면서 양형도 의견을 냈는데요. 6명이 벌금 500만 원, 한 명이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500만 원 액수를 재판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또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참여재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지금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는데 그거를 판사가 존중은 하지만 꼭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의 따르죠. 기본적으로는 배심원이 뭐라고 하건 법관이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라 그래도 무죄라. 근데 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배심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죄라고 하는데 유죄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미국에서는 판사가 책임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죄를 하고 하면 유죄가 되는 거고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 책임이니까 중립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 나름의 심증이 생깁니다. 이건 유죄 같다, 무죄 같다. 근데 저는 무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유죄 쪽으로 유도를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여재판제도는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 완벽한 권한을 줘야죠. 완벽한 권한. 배심원들에게요? 배심원들에게. 그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헌법 문제는 없다고 지금 이 헌법학계에서는 다수설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추세가 완전 배심원은 아니더라도 이 직업법관 사이에 일반 시민이 포함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춘 건데 참여정부 때 이거 하면서 5년 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로 했는데 MB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참여 재판은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판사가 허가해야 됩니다. 판사가 그리고 허가를 하고. 이 죄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죄명에 따라 다른데 합의부 사건, 그러니까 조금 중한 사건들이 주로 되고 주로 지금 대상이고요. 1심에서만 가능하죠.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그 낙곰수, 안도현 이렇게 계속 검찰이 당하니까 법무부가 개정안을 지난해 6월인가 냈어요. 내가지고 선거법 빼자. 주로 그 그러니까 참여재판하는 게 살인 사건이 많습니다. 아, 살인 살인 사건이 많고 뇌물 사건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뇌물은 일반 시민들이 감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배심원들이 양형을 의견을 내는 걸 보면 어떤가요? 좀 보수적인 편에 맞나요? 제 느낌 왠지 그런 좀 강력 보수적인 사건들은 편이 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르다는 무르운 것 연구 같아요. 결과들이 이 있더라고요. 살인 사건 같은 거는 드라마에서라도 많이 보니까 좀 감이 있는데 이 선거법 위반 벌금 얼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그러면서 나름의 이유를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양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배심원들이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배심원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저는? 아니요, 안 될 거 전혀 없고 가서 하루 하면 20만 원 받습니다. 괜찮네. 가서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면 20만 원 받고 일단 받아요. 못 되면 10만 원 받고 돌아갑니다. 그 몇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초이스를 받아야 되죠. 네, 그 제비 뽑기 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이 거부권 비슷한 거부권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배심 재판 오래 한 나라에서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딱 왔다, 딱 보고 저 사람은 억울할 것 같다고 하면 아무리 검사가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 선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부권도 주고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검사는 빼더라도 판사가 보기에도 분명히 유죄 같은데 이 사람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확연히 보일 때 사람 마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유도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니까 재판이 딱 끝나면 가서 배심원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배심원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를 반드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을 하면 부르게 되는데 배심원들이 잘 모르니까 꼭 불러요. 그 이제 판사가 설명해 주면서 이게 영향을 끼칠 수 당연히 있죠. 끼칠 수 있죠. 끼칠 수 있죠. 다들 여기서 올바른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판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게 맞겠거니 권위에 하겠죠. 따라가는 그럼요. 영향이 있죠. 이번 사건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죠. 모르죠. 참여 재판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밤늦게까지 하거든요. 이것도 밤 10시인가 넘어서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배심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처음에 배심원 12명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2분이 다음번에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중해서 하루에 하루만에. 안 되면 이틀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희연 교육감 변호사께서 참여 재판을 직접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는 거는 그렇죠. 그게 유리할 거라고 믿으셨다는 그렇죠. 건데 이 판단 미스 아닌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참여 재판이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네, 네.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안이 이렇게 뒤집기 힘들 만큼 명백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래서 좀 지금 대응이 좀 옹색해졌죠, 지금. 옹색해졌고. 불타는 감자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연이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다 유능하고 훤칠하신 구 변호사님 덕분 같은데요. 제가 한 사연을 읽어볼게요. 이건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사연인데요. 인터넷 카페에서 본 글이라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아 물어본다고 질문자가 보내셨어요. 기독교를 모태신앙으로 갖는 한 학부형이 딸과 싸운 내용 이야기를 싸운 내용. 네, 딸과 싸운 내용을 올렸다고 하네요.
아빠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딸이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정통신문을 보여줬대요. 내용인즉슨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가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여줬답니다. 딸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딸과 논쟁을 벌이다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아니다라고 화를 내놓고 이제 좀 반성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질문을 해주신 분이 사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들 녀석은 아직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꼭 강요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궁금한 건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고 저희 이남일녀를 한 놈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정말 어려서 가족 예배도 보고 성경을 통독하면 10만 원 주겠다. 아유,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도 몰라. 그 이제 그때 저희 가족 예배도 보고 이제 어머니가 요새도 역정을 내시면 뭐 이 달래느라고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하는데 여전히 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준 좋은 거고 본인이 종교를 가졌을 때 자식한테 얼마든지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정도를 지나쳐서 학대가 이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주겠다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그거를 권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제 상식선적인 선만 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저도 지금 뭐 찬송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로 저는 종교를 좀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민망하게. 무신론자라서 교회 무슨 가지 마. 교회 가봤자 연애나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끔 표현을 보면 쓰셨네요. 가끔 보면 학대받은 게 느껴져요. 크리스마스에 산타도 없다고 그러고 너무 안 좋습니다. 교회 못 가게 진짜 하려고. 기냐고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크리스마스 산타. 그게 목적이었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지부하실 것이 있다면 potato-on-fire@한이.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